아침엔 아메리카노 2월 18일입니다. 하루 늦은 17일 오후 마이크 앞에 앉은 저는 아메리카노 내려드리는 바리스타,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자, 우선 예고했던 주말판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부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릴게요. 주말에 다른 일이 있어서 그 작업을 하다 보니 끝내 이제 시간을 못 냈는데 처음에는 이제 둘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고도 드렸던 건데 확실히 갈수록 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무튼 일단 대본은 뭐 거의 다 써뒀고 당분간 일론 머스크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방패 삼아서 계속 뉴스의 중심에 있을 테니 다음 주 혹은 뭐 언제든 준비한 이야기를 한번 긴 포맷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이제 주말판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 다시 짧은 이야기 중심에 아침엔 아메리카노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유럽, 나토의 운명, 그리고 관련 있는 주제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지난주 유럽에서 이번 주말 이제 선거를 치르는 독일 정치에 선 넘는 훈수를 뒀는데요. 그 훈수가 어떤 파장을 낳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이 미국 대통령의 날인데요. 2028년 이제 두 번째 임기를 마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네 가지 시나리오를 그린 폴리티코의 기사가 재밌어서 그 기사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방안을 먼저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젤렌스키 대통령과 서유럽 국가들이 이제 즉각 반발하자 발언의 수위를 좀 낮추고 우크라이나를 배제하는 거는 아니라고 이제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지만 전통적인 대서양 동맹, 이 트랜스 아틀란틱 동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나토를 약화시키고 유럽의 안보를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려는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할 거라고 밝힌 뒤 핏 헥세스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발언을 한 바 있죠. 이어 민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 참석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유럽은 러시아보다도 내부의 적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연합이 부랴부랴 국방예산 증액을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4월 부활절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트럼프의 속도에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나토 군사위원회 의장인 쥐세페 카보 드라곤 제독은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10만 명 수준인 유럽 내 미군 주둔 병력을 감축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유럽의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트럼프가 푸틴과 전격적으로 협상 계획을 발표할 때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거로 보이고요. 협상 과정에서 배제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면 유럽은 자체적으로 방어 역량을 키워야 하지만 군사력을 늘리는 데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해 유럽의 안보 공백이 현실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자체적으로 군비 증강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푸틴과의 안보 협상에서도 유럽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전략적 포지션을 과연 만들 수 있을지, 시간도 부족하고 전략적으로 수세에 처한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는 마땅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한 연설이 커다란 파장을 낳으며 유럽 국가와 미국의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안보 위기 전에 유럽 정치 제도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며 주요 정당, 주류 정치인들이 특히 유럽연합 시민들이 무분별한 이민자 유입으로 겪는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벤스는 독일 정부의 극우 정당 배제 정책을 직접 겨냥해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건 비민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또 유럽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미스인포메이션 또는 디스인포메이션을 가리키죠. 이런 단어가 남용되면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로 검열을 일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규제에 대해서는 심지어 소련 시절 검열과 다를 바 없다고 맹렬히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의 이번 발언이 특히 큰 파장을 낳은 건 다분히 이 독일 대한당이죠. AfD에 대한 지지로 들리기 때문인데요. 벤스는 발언 이후 오는 일요일 총선에서 독일 대한당의 총리 후보로 나선 앨리스 바이델 공동 당수와 만나 서로를 지지하는 우호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 정치 지도자가 다른 나라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세력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건 내정 간섭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그 자체로도 커다란 외교적 결례인데요. 그 정도를 넘어 벤스의 이번 AfD 지지 발언을 두고 특히 말이 나오는 건 독일 정치의 고유한 극우 정당에 대한 방어벽을 노골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독일 정치에서 극우 세력을 차단하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벤스의 발언은 철저한 역사적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습니다. AfD는 이민자와 외국인을 배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극우 정당으로 나치 정권을 미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독일 정치에서 금기시되는 정당인데 외국 정상이 이들을 끌어안는 발언을 했다며 이를 규탄한 겁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도 벤스 부통령 바로 다음 단상에 올라 벤스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비판했습니다. 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정당한 규제를 두고 유럽을 독재 정권에 비교한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킬 테니 미국은 신경 끄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독일 대한당은 줄곧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해온 정당으로 유럽의 공동안보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점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주장했습니다. AfD의 기조는 미국의 공화당,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 마가 세력의 가치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이민자와 외국인을 배척하며 주류 정당에서 소외당했던 점도 비슷하고 대중의 반이민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존 정당 출신 주류 정치인을 선거를 통해 꺾은 트럼프의 정치적 성공을 AfD가 이번 총선에서 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포지션도 매우 비슷합니다. 독일 주류 정치권에서 비판을 받든 말든 개의치 않을 벤스의 발언은 앞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이어 AfD 정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생각을 인종차별이나 극우 사상, 나치, 파쇼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극단적인 사상에 경도된 걸지도 모르겠구나. 봐라, 미국 부통령도 저렇게 우리 생각에 동조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안보회의에 참석한 이들 대부분은 피스토리우스 장관의 발언에 박수를 보냈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앞서 나토의 위기를 전해드렸듯이 독일 주류 정치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당장 이번 주 일요일 독일 총선이 치러지는데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보수정당인 기민당이 30%, 극우정당 독일 대한당이 20%를 기록하고 있으며 집권 연정인 숄츠 총리의 3인당은 15%, 하벡 부총리의 녹색당은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미국 같은 대통령제, 양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 다당제 국가죠. 총선 이후 한 정당이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연정을 꾸려야 하는데 2차 대전 이후 5%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에 걸려 늘 배제되던 극우 정당이 최근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말씀드렸듯이 2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성장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연정에 참여할 조건을 갖췄지만 나치의 부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정치적 합의와 관행에 가로막혀 독일 대한당은 지금껏 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왕따를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벤스 부통령이 대놓고 20%나 지지를 받는 정당을 연정에서 배제해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게 반민주적이지 않으면 뭐가 반민주적인 건가? 라고 지적을 한 거죠. 독일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이 말이 얼마나 비판받을 소지가 많은 말인지 잘 알면서도 벤스가 이렇게 말한 건 기존 유럽의 정치 질서를 뒤흔들고 마가의 세계관과 부합하는 정치 세력의 성공을 도와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우군을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의 세계 정치 포석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오늘 2월 셋째 주 월요일은 미국 대통령의 날입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생일은 2월 22일인데요. 미국은 왜 휴일을 날짜를 정해놓기보다 어느 달에 몇 번째 무슨 요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과 크리스마스 정도가 예외고 나머지는 다 이런 식인데 2월 22일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생일은 1879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돼 기념되다가 1968년에 하원이 연방 공휴일을 월요일로 정해서 이 롱 위켄드라고 하죠. 이제 주말에 연휴를 만드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때 대통령의 날과 현충일, 노동절 등이 각각 매월의 몇째 주 월요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통령의 날, 프레지던트 데이는 2월 셋째 주 월요일이 됐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라 물론 이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특히 세월이 갈수록 칭송받는 이 정치적 유산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임기를 2번만 하고 3번째는 도전하지 않음으로써 선거로 뽑힌 후임자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관례를 만든 일입니다. 이후 약 150년 뒤 루즈벨트 대통령이 3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미국에선 누구도 2번의 임기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관례를 어기고 도전한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엔 다 실패했으니까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못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 루즈벨트는 아시다시피 1932년 처음 대통령에 당선돼 뉴딜 정책을 펴 미국 경제를 대공황에서 구해냈고 2번의 임기가 끝나가던 이제 1939년에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했죠. 미국이 이제 언제 전쟁에 휘말려도 이상하지 않은 위기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은 전쟁에서 미국을 이끌 리더십을 발휘할 적임자로 관습을 깨고 루즈벨트를 2번이나 더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총 4번이나 선거에서 이기고 1945년 사망할 때까지 13년 동안이나 대통령직을 수행했죠. 대공황과 세계대전이라는 위기를 잘 헤쳐나간 루즈벨트였지만 미국 의회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한 뒤 이제 대통령 임기를 2번만 채우면 물러난다는 관행이 깨진 만큼 이 임기를 헌법에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4년간의 논의 끝에 1951년 수정헌법 22조가 제정됩니다. 수정헌법 22조의 핵심 조항은 가장 앞부분에 있는 누구도 2번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 No person shall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ore than twice. 요 구절입니다. 자,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상하는 게 물론 이제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오늘은 공휴일이라 다른 기사가 많이 올라오지도 않고 워낙에 관행과 규범을 다 무시하고 새로 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한번 짚어보는 것도 재밌겠다고 늘 생각만 하던 차에 마침 폴리티코가 트럼프가 3번째 임기에 도전하려 한다면 어떤 작전을 쓸까? 4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면 이제 정리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기사가 재밌어서 오늘 한번 소개해보려 합니다. 우선 수정헌법 22조를 폐지하고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헌법을 새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개헌을 위해선 미국에선 이제 수정헌법을 쓰는 게 개헌이죠. 상원과 하원 제적의원 각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하고 전체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새로 제정된 헌법을 비준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아무리 트럼프가 인기가 있다고 해도 저 정도 지지를 받는 건 요즘 같은 정치적 양극화 시대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옵션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요. 두 번째 작전,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른바 말꼬투리를 잡는 이제 꼼수를 쓰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수정헌법 22조의 핵심 구절이 누구도 2번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 elected 요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출마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대통령으로 선거에 나서 3번째로 뽑히면 그건 이제 헌법 위반이 되지만 부통령으로 뽑혔다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권리 상태가 돼서 그 자리를 물려받는 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제이디 벤스가 2028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출마하고 러닝메이트를 트럼프로 지목합니다. 부통령 출마 요건과 임기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어렵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벤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하야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날 바로 나는 내 대통령직을 부통령인 트럼프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디까지나 이게 가능하겠어 싶은 이제 소설에 가까운 시나리오처럼 들리긴 하지만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인기를 유지할 경우 헌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한 번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긴 합니다. 셋째, 헌법을 무시하고 대선에 또 도전하는 겁니다. 이거를 폴리티코는 이제 ignore the constitution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행동 원칙 중 하나가 법을 아예 대놓고 왕창 무시하고 어긴 다음에 과연 어디서 제재가 들어오는지를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이제 저희 같은 보통 사람은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무임승차를 하는 등 이제 작은 잘못만 저질러도 곧바로 붙잡혀서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권력자들이 엄청나게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면 이를 처벌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미국 같은 관습법 국가에는 어떤 법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이런 양형이 법조문에 보통 써있지 않고 판례를 통해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전에 비슷한 잘못을 비슷하게 법을 어긴 사례가 있나 하고 그런데 그런 판례가 없으면 잘잘못을 가리는데 시간이 한참 또 더 걸려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까 살펴본 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2028년까지 계속해서 인기가 있다면 정말 헌법을 무시하고 출마를 강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법적인 소송이 들어오겠고 위헌이다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정말 위헌인가 아닌가를 따지는데 시간이 하도 오래 걸려서 그 전에 이제 선거를 그냥 치러야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이때 선관위 역할을 하는 각 주의 주무부 중에 헌법을 어긴 후보는 인정할 수 없다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이름을 아예 빼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긴 하지만 이 또한 시도해볼 만한 시나리오다라고 폴리티코는 썼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ignore, 무시하는 게 아니라 defy, 저항하는 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헌법에 저항하는 defy the constitution.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와 비슷하면서도 결이 확실히 다른데 선거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다음번 선거 자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선거가 없으면 권력을 넘겨줄 다음번 당선자도 나오지 않을 테고 그럼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죠. 물론 헌법에 명시된 선거를 못하게 막을 권리가 대통령한테 없으므로 이를 둘러싸고도 법리적 다툼이 크게 벌어지겠지만 트럼프가 예를 들어 마음만 먹는다면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사변을 핑계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다음 선거를 밀어버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에는 일기 때 2020년에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선거 결과를 뒤집어야 된다라고 부추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물론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처럼 보이지만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미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해봤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마치면 초야로 돌아갈 거라는 말을 듣고 당시 영국의 왕이던 조지 3세는 정말 그렇게 한다면 워싱턴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여전히 백인 남성에게만 주어진 투표권이었지만 시민이 주기적으로 선거를 통해 정치 지도자를 뽑고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아이디어였는지 엿볼 수 있는 일화입니다. 2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정해진 임기를 채우고도 권력을 내려놓기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의미로 이제 역사에 남을 겁니다. 좋지 않은 쪽으로 기억될 테니 제도를 퇴보시킨 권력자의 생일이 국경일로 지정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침엔 아메리카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